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인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과 일부 야당 역시 이름 공개에 반발한 가운데 경찰 고발 등 법적 책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G20 본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조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핵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위례 사업에 모두 관여하는 등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윗선 수사에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노조가 이태원 참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특수부는 서울청 정보부장이 대개 발령시킨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장외 여론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 50%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48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독감보다 100배가 넘는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축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1년 정기예금 금리도 연 5%를 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맡기면 연 이자 수익이 500만 원에 달하면서 뭉칫돈이 보이자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155명) 이름 공개. 두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들은 희생자들의 이름도 모른 채 추모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 한 곳은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또 한 곳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입니다. 그동안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지만 막상 명단이 공개되니 일제히 침묵을 지켰죠. 유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7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사이트에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입니다. 공개된 사람들은 총 155명. 외국인 사망자 역시 포함됐습니다. 이 매체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인데도 희생자들이 숫자로만 표현돼 추상화되고 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155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각자의 그 고유성을 가진 한 사람이 생생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의 출발은 무엇보다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또 세월호 등 실명이 공개됐던 다른 참사와 달리 이번엔 희생자 명단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체라는 소통 창구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반대 연락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체 관계자는 이름 외에 다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공방이 있었던 만큼 이름 공개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은 들끓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가해,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은 거라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찬성한 유족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족의 동의가 없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분명한 2차 가해이자 무도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한 민주당이 지금은 인터넷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공범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애초 명단 공개를 반대한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참담하다고 밝혔고 지난 10일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미칠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민주당은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찬성하는 유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명단이라든가 사진이 공개가 좀 되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추모가 돼서 국민 속에 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그런데 유족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단 처벌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명단을 얻은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명단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유족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인터넷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를 의미하는 만큼 사망자 정보 유포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포만으로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도 어렵고 역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유족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정보 취득 과정이 불법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전관리 공무원이나 병원 관계자 등의 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과 공모를 해서 불법으로 만약에 이 명단을 취득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사망자의 영상 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명예훼손죄가 없는 미국은 동의 없는 유포를 민사상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두 번째 순방지인 발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종일 경제 외교에 나섰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고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B20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핵심이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경제 리더들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 측 혁신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며 디지털 생태계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B20가 이러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B20은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로 출범한 민간 회의체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11명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 사업 추진 상황을 경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73년 수교 이후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밝힌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첫 번째 협력 파트너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 이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투자와 방산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발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G20 정상회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로서는 북핵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는 없겠죠.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회담이 시작된 지 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미중 양 정상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 7월까지 5차례 화상과 전화통화 회담만 이뤄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 방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wo nat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회담은 2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별도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회담 성과보다는 대화와 우발 충돌 방지에 방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논의될까요? 양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기 앞서 자신감을 내보이며 넘어서는 안 될 선, 레드라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him well. He knows me. There's we have very little misunderstanding.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going into the next 2 years.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레드라인은 북핵 문제를 포함해 경제 분야와 대만 문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동북아 미군 증강을 경고한 점,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반응과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와 보건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 중 두 나라는 거의 모든 면에서 때마다 참 많이도 부딪혔습니다. 이번 첫 대면 회담에서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까요? 베이징 특파원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정 특파원, 중국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응을 내놓기 전에 상당히 긴 시간을 숙고하고 또 한 번 내린 결정은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회담 직후에 당장의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양국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두 나라 간 갈등의 본질을 없애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두 정상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 그리고 회담 후에도 양국의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이 3국은 이미 만났잖아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아시아 주둔 미군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힌 뒤에 한미일 3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면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아시아 태평양은 강대국 게임의 바둑판이 아니라면서 국가 간 교류가 제3자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이 자국의 목적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속시키지만 이는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이견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러한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는 17일 회담이 잡힌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도 이러한 우려를 전달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까 관심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보겠습니다. 황정 기자,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오늘 진행을 했고 중일 정상회담은 17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한중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지 시각 저녁 6시인 지금 시간상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은 양 정상이 형태가 어떻든 한 번은 조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 오전과 오후 총 2번 열리는 G20 정상회의 본 세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식 정상회담이라기보다는 약식 회동을 뜻하는 풀 어사이드 형식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내일 G20 본 세션 전후에 양측의 합의로 정식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지켜보자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북핵과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본격적인 수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그 파장을 한반도 관점에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 추적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보여준 행보는 그 무게추가 한미일 동맹에 확실히 기울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토요일 캄보디아 동아시아 회의에서 내놓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이 중국 견제 성격의 대만을 염두한 발언인데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면전에 있었거든요. 이를 두고 중국 기관지들이 참 여러 해석을 많이 내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윤석정 특파원 보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 관영 매체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3국 결집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결성 계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 온도차를 읽어야 한다는 대목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중국 견제에 야심을 갖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이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핵 문제는 일단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봐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이 중국을 향해서 북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잖아요. 이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지렛대를 삼아서 7차 핵실험 도발을 저지해보려는 이 계획인데, 이에 대해 앞서 리커창 총리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니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겁니다. 네. 이 중국 입장에서도 사면입을 한 시진핑 주석이 처음 등장한 국제무대라서 이 내실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수세에 몰린 중국,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나갈까요? 이 한미일 압박에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이 강대강 도발을 이어간다면 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도발을 좌시한 중국에 대한 이 책임론도 부각될 겁니다. 이 중국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인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렇게 뻔한 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죠. 사실 정치적 공동체란 말은 정식 법률 용어가 아닌 만큼 정 실장의 범죄 혐의에 이 대표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영장이 청구될까도 관심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실장 측 변호인과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정 실장은 이번에도 별도의 포토라인 없이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기밀을 흘려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행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선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하는 등 이 대표의 연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 직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검찰은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대장동 수익은 저수지에 넣어둔 것이다. 화천대유는 그분 것이다.
김만배 씨가 검찰에 진술한 정진상 실장의 발언들이죠. 여기서 저수지란 뭘까? 또 그분은 누굴까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열쇠를 바로 정진상 실장이 쥐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수익금을 약속받았는지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미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챙겨주기로 약속했고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저수지에 넣어뒀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화천대유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누구인지 실제 금품을 받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업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이 대표가 직접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참여를 위해 서판교 자산관리를 설립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이 시장이 너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지분을 챙겨줄 테니 빠져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 김 씨는 이후 자신이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검찰이 의존하는 진술은 편파적이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채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다. 검찰이 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 수사가 정진상 실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재판을 1시간 반 앞두고 전자 팔찌를 끊고 잠적한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출소 유리창이나 기물 등을 파손했을 때 종종 적용되는 혐의인데 전자 팔찌가 공용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강력반을 투입해 김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회장. 법무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끊어내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법무부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용물건 손상죄는 예를 들어 취객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려 유리창이나 기물을 파손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보석 시 부착하는 경우가 빠져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의뢰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서경찰서는 강력반을 동원해 김 전 회장을 찾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김 전 회장의 출국 시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해상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은 2019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포폰을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 5개월간 추적을 피했으며 체포 직전 부산에서는 밀항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현금 60억 원을 가방 3개 나눠 갖고 다녔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엔 가방이 무거워서 허리를 다쳤다고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 법원은 3차례 영장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휴대폰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은 물론 도주 전날 검찰이 요청한 보석 취소 요청마저 외면했던 건데 당연히 법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를 시도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라임 자산운용 투자금 등 1,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이듬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됐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사기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포폰을 활용해 중국 밀항을 준비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통신영장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주 전날인 지난 10일 김 전 회장 변호인들이 집단 사임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자 빨리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뒤늦게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의 늑장 대처가 사실상 도주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왜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냐 이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 인파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박 부장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수부는 조만간 박 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등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용산 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반발해온 소방노조는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제 서울 녹사평역의 공식 합동분향소도 철거가 됐지만 참사 현장엔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놓여 있는 이 추모 물품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까 고민이라고 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조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화꽃이 겹겹이 쌓여 있고 각종 추모품들도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까지 철거됐지만 추모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용산구, 서울시나 이걸 갖다가 그대로 별도의 어떤 건물을 져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적어도 10월 29일 하루만큼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역 앞에는 추모 메시지뿐 아니라 인형 같은 추모품들도 가득한데요. 이 물품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조문객들이 두고 간 추모 물품은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통상 지자체가 공식 마련한 분향소의 방명록은 서울기록원으로 옮겨져 영구 기록물로 보관됩니다. 추모 물품은 유족 의견을 물어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번엔 전례를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관 주체나 방법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태원 1번 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이 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추모 공간을 조성하시고 구와 시가 기본적으로 그 기록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MBN 뉴스 조윤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과 경찰 등 재난당국이 보여준 대처는 답답함 그 자체였죠. 오늘 재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첫 대비 훈련이 열렸는데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까지 딸랑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죠. 왜 그랬을까요? 김민수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오전 9시 58분 국립중앙극장에 있던 관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건물이 꽝 하면서 무너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화재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119 신고가 들어온 지 2분 만에 신고 접수가 되고 소방 출동이 이뤄집니다. 오전 10시 2분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상황을 파악한 소방서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중부청 여기 중부상황실. 예, 중부청 잘 들립니다. 중부경찰서 여기 중부상황실. 구청과 경찰 등 지원 요청을 받은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13분. 신고 접수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파하는데 각각 2분, 현장 집결까지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때는 소방 접수까지 4시간, 재난안전통신망이 사용되는데 86분이 더 걸렸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 이런 현장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각자 효율적인 통제 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안전한국훈련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훈련이 축소됐습니다. 사람이 판단을 홀라다 보니까 이것이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한국훈련은 앞으로 2주간 전국 2,68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1,000번 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90년대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된 폭력 조직이 바로 광주 국제 PJ파입니다. 일망타진된 줄 알았던 이 조직이 최근 광주에서 새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자리 시비가 길거리 난투극으로 이어졌고 이를 수사하던 검경이 조직원 38명을 붙잡았거든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술집에서 남성 한 무리가 우르르 나옵니다. 갑자기 주먹 다짐이 시작되더니 집단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광주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와 충장 오비파가 맞붙은 장면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술집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충장 오비파 조직원 2명이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세력을 모았고 2차 길거리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조직 간 전쟁이 선포된 상황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동해 전면전은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 30명이 붙잡혀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들 조직은 계속 세력을 키웠습니다. 길거리에 줄을 서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허위 자백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새 과실을 위해 위화감을 조성한 건데 이곳은 다름 아닌 광주 교도소 앞입니다. 대범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문신으로 조직 폭력 배임을 과시하는 등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PJ파 조직원 18명을 구속한 검찰은 모두 38명을 기소했는데 미성년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주 전남에 20개 폭력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보트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던 엄마와 아들이 수십 미터 상공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낙하산이 도심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시민들 20여 명이 힘을 합쳐서 밧줄을 잡고 버티며 이 모자 둘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으로 떠밀려온 노란색 보트 한 대.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갑니다. 순식간에 모인 시민들은 보트가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고 무언가를 당기는 듯 안간힘을 씁니다. 보트와 낙하산을 연결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레저 스포츠, 패러세일링을 즐기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조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꺼진 보트가 백사장으로 떠밀렸고 낙하산 쪽으로 강한 맞바람이 불면서 엄마와 아들이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린 겁니다.
낙하산이 도심 땅 위에 떨어지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에 식사하시던 분들, 이제 남자분들 이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무작정 달려나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가슴이 뛰면서 그냥 무작정 도와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몰려든 시민들은 밧줄을 붙잡고 20여 분을 버텼습니다. 이후 보트 안에서 줄을 감는 기계장치가 작동하면서 낙하산을 조금씩 끌어내렸고 모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원래 보트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달리다 속도를 늦추면 낙하산이 바다에 내려앉아야 하는데 맞바람을 맞고 달리던 보트가 멈추니 낙하산이 연처럼 하늘에 떠 있었던 겁니다. 바람 엄청 많이 불었어요. 갑자기 돌풍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바람 때문에 넘어갈까 봐 많이 잡아주시고. 구조된 모자는 저체온증과 타박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보트가 동력을 잃게 된 경위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평행선은 오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며 특검까지 거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하기 쉬워라며 맞받았거든요. 매일 말만 바꿔가며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50분 만에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라며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회동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서울과 경기에 이어 오늘은 광주, 경남, 인천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지지층의 여론을 모아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비판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이 말이 문제죠.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태를 잘 수습하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한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일정 수행을 빈곤 포르노라고 한 사람. 사람 사는데 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안하니만 못한 발언들이 오늘 많이 나와 눈썹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정치 혐오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닐까요?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특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4개월 만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물러났던 경험을 빗댔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정 의원은 사후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는 취지였다면서 발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일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도 논란이 됐습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지 병원을 방문한 걸 두고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을 유도하려고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한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하며 추악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집단적 광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정치권은 아니지만 성공회 김규돈 신부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제직이 박탈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장외투쟁이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장외투쟁이 혹시 효과를 본 게 있었습니까? 네, 복수의 정치평론가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이후에 장외투쟁을 통해서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건 손에 잘 꼽지를 못했습니다. 네. 장외투쟁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가 그러니까 적었다는 말인데요. 당장 최근 10여 년 사이 사례 몇 가지 살펴보면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장외투쟁을 한 바 있었고요. 또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라며 천막 농성까지 벌였었습니다. 네. 여기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천막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도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의 안보 위기를 규탄하기 위해 또 2018년에는 김영철 북한 통일 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특검을 촉구했었는데요. 결국은 특검만 관철되고 나머지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여론 조작 범죄 조직이 드루킹 하나만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비교적 힘이 없는 정치 세력들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여론전 성격이 네네. 짙은데요.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론전이 가능한 만큼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또 촛불 전국 때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힘을 얻는데 최근 장외투쟁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열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친윤 비윤 갈등성이 불거졌었는데 혹시 이 때문에 모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답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들을 퇴장시킨 게 발단이었죠. 이에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 등이 의원총회에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중진 모임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내 이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표출되지 않으면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그런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네, 또 오늘 열린 중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직접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에 일단 대다수 의견으로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친윤계의 돌출 행동을 비판했는데요. 비례대표 초선까지 나서서 원내대표를 흠집내는 것은 참으로 방자하고 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내대표를 도와서 예산국회를 돌파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이 지급된다고요? 네,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캠페인으로 만든 새 제복이 내년에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보훈처는 참전 용사에게 현재 지급돼 있는 단체복이 조끼형에 그쳐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모두 5만 5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제복이 지급되지 않았었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고급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다른 4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에게 2020년 3번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등 4명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5명에게 모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깬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수사를 받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방역 당국이 백신을 맞아라 하는데도 젊은 층은 물론 어르신들도 꿈쩍 안 하는 분위기라 걱정이 더 큽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50% 증가한 45명에 달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중증 환자도 오늘 0시 기준으로 413명을 기록하며 48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2.7%에 그쳤고 감염 취약시설은 이보다 더 낮은 10.4%에 머물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한 요양보호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4번까지 맞으면 안 좋을까 봐. 또 무슨 이상 있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겁나서. 그 코로나를 그전에 알았었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려고 그랬지. 아, 맞아도 걸리고 하니까. 네. 반면 65살 이상 독감 예방 접종률은 80%에 가까운 상황. 급기야 정부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독감과 비교하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특히 70대 이상은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특히 7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100% 이번에 동절기 예방접종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지금이 감염 경험이나 백신 접종 후 면역이 감소하는 시기라며 이가 계량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억 원을 저축은행에 맡기면 최대 1년에 1,000만 원, 일반 시중은행에 맡기면 1년 최대 500만 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5%를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외면받던 예금이 다시 조명받고 있지만 분산 투자 등으로 내 돈 지키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벌어진 자금 유치 경쟁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자 1년 만기 기준 NH농협이 5.1%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이 4.98%, 국민은행이 4.9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4.85%로 근소한 차이를 두고 뒤를 이었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 이자로 약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5% 넘는 금리를 제공한 건 BNK 부산은행, 스탠다드 차타르은행 등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뿐이었고 그마저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은행의 수신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에 몰렸던 돈줄이 다시 예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10%가 넘는 특판 상품을 내놓는 등
평균 5% 중반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상황. 다만 최근 자본시장 경색으로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져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법상 한 개 은행당 5천만 원만 보장되는 만큼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인 분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만약 A은행에 6천만 원, B은행에 5,500만 원을 각각 예금했는데 두 은행 모두 파산한다면 각각 5천만 원씩만 보장받고 1,500만 원은 날아가는 겁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금이자 조달을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금융당국에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일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비행기. 하지만 기장의 노련한 대응으로 탑승객 155명 전원은 무사 귀환합니다. 언론과 대중은 기장을 영웅으로 치켜 세우는데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기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비상 착수는 생존 확률이 극히 낮은 대안이었거든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가 난 바로 그날 밤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구청장도 시장도 서울경찰청장도 없는 그 참사 현장에서 구조지휘는 물론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챙기면서 고분분투했지만 참사 발생 전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사고 발생 직후에도 소방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50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보름 가까이 법리 검토만 하고 있죠.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 저희 용산소방서 내근 직원과 비번자를 동원했으면 조금이라도 희생자를 좀 덜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 직후 대응을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제쳐두고 튀어나와서 한밤중에 일을 한 사람에게 더 책임을 묻는 걸까요? 만약 누군가 이번 시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온전히 나 혼자 짊어질 것이다. 194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날 밤 연합군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작전이 잘못될 경우를 가정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는 실패할 경우의 편지라는 걸 써놨습니다. 리더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서 대접만 받으려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리더가 아닌 거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왜 책임지는 윗선 없을까?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에서 곧바로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대표팀은 잠시 후 16강 진출을 위한 첫 훈련에 나섭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공항까지 마중 나온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결전지 도하로 향한 축구대표팀. To do everything in order they feel happy with our performance, with our attitude is the best way to reach the good results, and of course we will try to feel all of them proud.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현지 시간 새벽 5시쯤 도하에 도착한 대표팀은 곧바로 숙소로 향해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장은 숙소와 10km,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대표팀은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도하에서의 첫 훈련을 시작합니다.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때 사용할 알 에글라 훈련장입니다.
아직 대표팀이 도착하지 않아 취재진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현재 기온은 28도 정도로 훈련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첫 훈련에 참여할 선수는 최종 명단 26명 중에 21명. 본진과 함께 먼저 도착한 해외파 황희찬과 이강인, 황의조가 참여하는데 본격적인 훈련은 김민재와 황인범 등이 합류하는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장 손흥민은 모레 새벽 도하로 입국해 선수단에 합류하는 가운데 첫 훈련에서는 피로 회복과 현지 적응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종일 날이 스산한데요. 밤사이 기온은 뚝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이 아침에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충북 제천이 영하 2도로 순식간에 영하권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밤사이에는 다시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 안개가 짙겠고요. 또 오후 무렵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에 아침에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등으로 대체로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아침에 6도, 부산 8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대구가 낮 동안 16도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능이니 목요일에는 전국이 맑겠고요. 다행히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